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치아 건강 지킴이 임종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치아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생각보다 여러 개의 치아를 상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맞습니다. 몰랐는데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치아 상실이 이제 여러 개가 되면 뭐 전신 건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치아가 다수가 상실되면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당연히 씹는 기능이 매우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소화기관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뇌 인지 기능도 저하되면서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또한 애초에 전체 임플란트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직접적으로는 치주염이 있는데 이런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잇몸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치아 좀 여러 개를 뽑아야 되고 치아가 많이 없을 때 이제 보통 틀니 많이 사용하셨죠? 맞습니다. 임플란트가 지금이야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대중화가 많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임플란트가 상용화된 것은 채 50년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개발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상실된 치아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답은 틀니밖에 없었죠. 그래서 틀니와 임플란트 이제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틀니를 해야 될까? 요즘에 워낙 임플란트도 많이 하셔서 임플란트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이제는 거의 좀 임플란트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임플란트가 요즘에는 워낙 이제 가격 면에서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틀니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 무엇보다 굉장히 잘 아십니다.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많이 택하시는 편이 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의치의 모습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모습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틀니와 전체 임플란트 구체적으로 좀 어떤 큰 차이점들이 있는지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틀니는 바람이 쉽게 날아가는 초가집이라고 한다면 전체 임플란트는 땅에서 튼튼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현대 건축물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는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탈착을 할 수 있는 보철물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뺐다 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끼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표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아크릴릭 재질의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네. 플라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끼기가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틀니 세정제를 반드시 이제 꼭 사용을 해서 세척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잇몸 부분도 틀니를 빼고 나서 잘 닦아 주셔야지 네. 잇몸에 있는 플라그라든지 아니면은 염증 물질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서 지지를 받고 힘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잇몸의 모양을 변화를 시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은 잇몸이 조금씩 주저앉고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맨 처음 만들었었던 틀니의 모양이
기존에 있었던 변화하는 잇몸의 모양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주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해지고 혹은 이 조정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제작이 필요하고 만약에 틀니가 부서지거나 갈라진다. 그러면 이 또한 재제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똑같이 양치를 하면서 관리를 한다는 면에서 크게 그렇게 다를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특정 해당 부분만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틀니와 전체 임플란트 조금 비교를 해주셨는데 일단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임플란트가 조금 더 편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씹는 힘 같은 건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씹는 힘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뼈에서 고정력을 얻어서 힘을 받는 반면에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지지를 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저장력이라든지 지지력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틀니는 잇몸에서 유지력을 얻고 지지력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틀니를 끼고 나서의 독특한 그 씹는 방식에 대한 저작 습득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좀 배우셔야 되는 거군요. 틀니 맞습니다. 사용하실 때. 임플란트는 그런 게 좀 필요할까요? 씹는 힘은 이 틀니보다는 조금 강할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는 틀니보다는 명확히 씹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의 80%에 가까운 이제 자연적인 힘을 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씹는 방식도 틀니와는 다르게 자연치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치아와 유사한 방법으로 임플란트는 씹는 힘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전체 임플란트가 관리도 좀 쉽고 씹는 힘에 있어서도 훨씬 더 조금 좋을 것 같고 편한데 그 외에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이 불편감과 유지 그리고 치료의 수명 측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틀니 같은 경우에는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잇몸이나 입천장에 통증이 발생하고 그쪽이 조금 이제 붓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네. 어느 부분이 이제 덜 닿게 되면은 그쪽은 붕 뜨고 어느 부분이 너무 눌리게 되면은 잇몸이 짓눌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감을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잇몸이 변형이 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유독 통증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회복 기간 중 좀 잔통증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수술을 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 한 2주일 정도는 조금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임플란트 주위염, 즉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일이 없다면은 크게 그렇게 통증이 발생할 일은 없으십니다. 그렇군요. 통증 면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으면 저희가 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방송 함께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임플란트 또는 치과 치료와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틀니와 전체 임플란트의 차이점, 이목조목, 요목조목 좀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제작하는 기간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수명도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떤 건 좀 오래 쓸 수 있을까요? 치과 임플란트는 완성도와 그 안정도 면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임플란트를 아무래도 상실된 자연치아를 굉장히 유사하게, 굉장히 근접하게 대체할 수 있는 치료로 평가를 받고 있죠. 이에 따라서 틀니나 임플란트의 중요한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삶의 질 면에서의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작 후에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뼈랑 붙는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틀니를 보게 되면은 틀니 사용 어르신에게서는 우울증 유병률이 조금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식사 만족도도 당연히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서 지지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틀니만의 씹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에 적응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식사 만족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연치아의
40%에서 50% 정도밖에 씹는 힘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씹는 맛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이게 타인의 앞에서 이 틀니가 언제 어떻게 빠질지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조금 높이 생기실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반면에 전체 임플란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씹는 저장력뿐만이 아니고 기능하는 것, 그다음에 씹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자연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의 질의 면에서는 틀니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오히려 틀니보다는 좀 임플란트 쪽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저 임종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20대 때부터 흡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치아 전체가 흔들리고 또 많이 좀 빠져있는 상태라고 하셨고요. 아직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흡연을 또 오래 하셔도 이렇게 잇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나 봐요. 맞습니다. 흡연, 음주, 네. 전신적으로 치아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악영향을 주는 습관들인데요. 네, 네. 특히나 흡연 같은 경우에는 치은염, 즉 잇몸의 염증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될 경우에는 치주염, 점점 뼈와 잇몸이 주저앉는 무서운 병으로 발전을 시키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치아 전체가 흔들리고 빠진 상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치주염이 만성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신 질환은 지금 봤을 때 크게 이제 특이사항은 없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어떤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 어떤 치아를 반드시 빼야 되는지 이거를 잘 결정하는 것부터가 좀 시작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60대이시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뼈가 아주 그렇게 안 좋은 상태는 아닐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치아라는 거는 어쨌든 하나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 게 빠지고 그 다음 차례가 오고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빨리 조금 빠진 치아는 다시 채워넣고 살릴 수 있는 치아는 다시 살릴 수 있는 형태의 보존적 치료를 받고 그렇게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 자세하게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전화로 사연 주신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7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위아래 틀니를 착용하고 있는데 헐겁고 잇몸에 통증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골다공증이랑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실 때 혹시라도 임플란트 치료가 되나 이런 걱정들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전신질환, 특히 골다공증과 당뇨 같은 경우에는 치과 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술적인 부분에서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은 골다공증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골다공증과 관련해 가지고 약을 복용을 하셨는지, 즉 알약 형태로 드신 건지, 아니면은 주사제를 맞으셨다면 어떤 자제를 얼마만큼 주기로 몇 년을 맞으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론즈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이런 골다공증과 관련된 주사제로 인한 골괴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사제를 장기간 동안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치 혹은 수술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골괴사증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골다공증에 관련해서는 드시는 약의 제제, 복용 기간 등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혈당 수치가 얼만큼인지를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되고 있다면 당 수치를 수술이 가능한 범위까지 조절을 할 수 있게 잘 끌어내려서 관리를 해놓고요. 네. 그 다음에 수술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출혈이 굉장히 잘 되고 조금 회복되는 속도가 더딥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술하고 나가지고 보통 이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뵙게 될 분이라면은 조금 더 짧게 3, 4일 후에 한번 오셔가지고 체크를 받아보고 그렇게 긴밀하게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남자 직장인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오래전에 신경치료한 어금니가 쑤시고 아픕니다. 라고 하셨고 지금 음식을 씹지 못하고 계시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제 재신경 치료를 해야 될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결국에는 이 오래전에 신경치료 어금니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직접 또 보시고 사진도 찍어 보셔야겠지만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 정도 상태시라면? 이게 신경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좀 두려워하는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를 재신경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결국에는 임플란트로 가야 되는지, 특히나 신경치료를 하고 난 후에 10년, 20년 후쯤에 이런 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40대, 50대에서 이런 질문들, 이런 이제 불안감을 많이 안고 병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랬을 때 이 신경치료를 한 치아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치아가 만약에 단순히 염증이 있다 이런 상태라면은 재시도를 한번 치료를 해봄직합니다. 하지만 이 만약에 신경치료를 한 치아가 통증을 계속 유발하는 원인이 만약에 뿌리 끝에 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 현대기술로는 아직까지 뿌리에 구조적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발치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담 잘 도와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지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치과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아도 살리고 또 전신 건강도 좀 살릴 수 있는 전체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임플란트 치료 과정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과정은 사실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 이제 과정 중간중간에서 뭔가를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플하게 임플란트 전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요. 네.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을 한 후에 우리가 임플란트는 보통 티타늄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티타늄을 굳이 사용을 하는 이유는 티타늄이라는 재료는 유일하게 우리 몸의 뼈와 완벽하게 세포 단위에서 붙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랑 붙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본뜨기를 하고요. 본을 뜨고 난 후에는 1, 2주 후쯤에는 치아의 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큰 틀은 이제 수술, 본뜨기, 치아 완성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임플란트와 뼈가 붙는 과정을 골류착이라고 하는데 이 골류착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임플란트 머리를 올릴 수 있는 상태라면은 우리는 그거를 원데이 임플란트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오.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 예정이고요. 네. 이제 본을 뜨는 것도 약간 요즘에 가면은 이제 경험이 달라지실 겁니다. 예전에는 항상 이제 껌 같은 거 이제 입에 넣어가지고 많이 맞아요. 이렇게 뜨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을 때까지 입에도 묻고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예. 요즘에는 거의 이런 것들이 전 과정이 디지털화돼 있어가지고 스캐너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스캔을 쫙 해가지고 본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철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보다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간중간 단계들이 좀 많이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틀 자체는 이제 똑같다.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생략이 되거나 번거로운 게 좀 많이 편해졌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임플란트 이제 그 치아까지가 올라가는 데까지 병원에 방문은 몇 번 정도 해야 될까요, 원장님? 이거는 사실상 이제 환자의 골질, 그다음에 턱 관절의 상태, 혹은 치아의 맞물림의 상태, 안정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내원 횟수가 몇 번 정도 되는지 한번 이거 표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좋은 경우. 이거를 사실은 이제 두부 자르듯이 뭔가 명확하게 딱딱 자를 수는 없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골질과 턱관절 상태가 좋은 경우, 반면에 골질 턱관절 상태가 보통인 경우, 안 좋은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원 횟수가 3회에서 5회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태가 보통에서 나쁨으로 갈수록 1회에서 2회 정도 추가가 되고 기간도 마찬가지로 1회에서 2회가 추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골질이 안 좋으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임플란트랑 뼈가 붙는 이 골류착 과정을 더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내원 횟수도 만약에 골질 상태가 안 좋고 뭔가 불안정하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중간에 체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조금 더 자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약간 돌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안정화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이제 임플란트를 특히 여러 개를 심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임시 치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턱 관절, 교합 관계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한 번에 최종 치아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되면은 턱 관절이 불안정함에 의해서 조금씩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맞물리게 만들어 놓았던 게 전혀 맞지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체크뿐만이 아니고 임시치아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기간도 늘어나고 그리고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잇몸뼈의 어떤 상태, 그다음 턱관절 상태에 따라서 내원 횟수도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치료 기간도 길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윗니냐 아랫니냐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다를까요? 맞습니다. 그 윗턱과 아랫턱뼈는 사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아랫턱뼈는 전체 몸을 구성하는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윗턱뼈는 구멍이 송송 난 스티로폼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좀 다르네요. 네, 아래는 딱딱한 반면에 네. 위에는 말랑말랑한 질의 골이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수술 접근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술 후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방식이 꽤나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은 아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뼈. 아래를 전체 임플란트를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개수는 6개에서 10개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범위가 워낙 이렇게 넓다 보니까 가끔씩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차이가 나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뼈의 상태가 다 다르고 누구는 이만큼 뼈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이만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단함의 정도도 다를 수가 있고요. 또한 씹는 힘 또한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만약에 체구가 작고 여리여리한 이제 할머님이시다라면은 씹는 힘이 한 60kg, 70kg 정도밖에는 나지가 않을 겁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건장하고 사각통이신 남성분들 그런 분들은 씹는 힘이 거의 100kg에서 120kg까지 육박을 합니다. 와. 어쩔 수 없이 같은 전체 임플란트라고 하더라도 임플란트 개수가 저렇게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간도 그렇습니다. 골질이라든지 아니면 개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갔고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은 3개월 안에 모든 것들이 끝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골이 폭탄 맞은 것처럼 완전히 뼈가 녹아 있고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기간이 6개월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아래쪽에 한다고 했을 때는 부가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뼈 이식, 조금 간단한 뼈 이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복잡한 재생 유도술 형태의 뼈 이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하치조 신경관이라는 걸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하치조 신경관이라는 거는 우리의 아래턱을 이렇게 앞에까지 정주를 하면서 감각을 담당하는 굉장히 큰 신경 줄기입니다. 네. 특히 이 어금니 쪽으로 갈수록 이 하치조 신경관과의 거리가 굉장히 근접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물리적으로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 건드리지 않게 조심해서 임플란트의 길이, 직경, 드릴을 얼마나 할지 같은 것들을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자, 이게 아랫니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살펴봤고요. 윗니에 이제 식립할 경우는 이거랑 또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뼈 상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윗니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아까 아랫니가 6개에서 10개였다면은 그거에서 2개 정도씩이 더 추가된 8개에서 12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필요로 합니다. 저희 치아가 위에 14개, 아래 14개, 사랑니를 제외하면 총 28개가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보통 그렇게 치아 개수만큼 심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아까 전과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윗턱은 아래턱보다 조금 더 많은 임플란트 개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윗턱은 조금 더 구멍이 나 있고 말랑말랑한 스티로폼 같은 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같은 개수를 심게 됐을 때 고정력, 안정도가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많은 기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간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골질이 굉장히 좋은 경우에는 아래턱과 마찬가지로 3개월 안에 끝날 수가 있겠지만 골질이 안 좋은 경우, 특히 위턱 같은 경우에는 부가 수술 가능성에도 제가 이제 써놓은 것처럼 뼈 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 이제 콧구멍이 있으면은 옆에는 이렇게 큰 구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두개골에서 이비인후과적 기구를 담당을 하고 이제 무게를 줄여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제 해부학적 구조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부족하면은 결국 상악동을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막과 뼈 사이에다가 뼈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해줬을수록 임플란트의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해부학적 구조는 이런 상악동 막 같은 거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찢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랫니 혹은 이제 윗니에 임플란트 심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희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빈자리 한두 개 심는 거는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무치약이라고 하죠. 정말 이제 틀니 오래 쓰시거나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심을 때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어야 될지 굉장히 좀 막막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 기저 질환이 없어도 이제 기저 질환이 있어도 무리가 좀 없을까요? 이게 사실 전후 관계가 조금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통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뇨나 아니면은 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주염을 조금 더 빨리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지지대인 뼈랑 잇몸이 주저앉으면서 치아가 충치가 생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둘씩 붕괴가 되고 전체 임플란트로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전, 중, 후 이 각각의 과정에 맞춰가지고 안전하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수술을 만전을 기해서 잘하고 그 다음 수술 후에는 관리를 잘 받고 이렇게 특별히 케어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는 기본적으로 7%, 7.5% 이하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은 임플란트 성공률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이 120에서 한 140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무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면역 기능의 저하가 되면은 결국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조금 심하거나 조금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감염 반응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수술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또한
치유 속도 자체가 굉장히 더딘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PRF, 즉 자가열 이식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환자를 팔로우업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기저질환은 바로 혈압입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실 때 근육통 아니면 간 기능 이상 여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혈액 순환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당뇨처럼 치유의 속도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에 관련된 약, 특히 스타틴 계열은 이거를 함부로 또 이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C라든지 D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금 추가 복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수술에 조금 더 적합한 몸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지혈증인데요. 혈압의 수축기가 160 그리고 이완기가 100 이 숫자를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위험한 상태이고 수술을 위해서는 조금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혈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즉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마취제에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용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최소한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런 분들은 혈압이 높기 때문에 말단위 혈관들이 수축을 해버리면은 혈압이 더 높아지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전, 수술 중간, 수술 후 만전을 기해서 꼬박꼬박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저질환이 있어서 나는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주저하지 마시고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한번 이런 것도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임플란트 치료 만족도를 높이는 3가지 방법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언급드린 원데이 임플란트입니다. 골질이 좋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고 자주 내원하기 힘든 경우, 혹은 업무상 치료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 치료를 빨리 마무리하셔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혹은 앞니 때문에 생활이 지장이 있어서 앞니를 빨리 올리셔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빠른 치아 기능 회복을 원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원데이 임플란트를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60대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분은 60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당뇨가 심하셔서 치주염도 함께 심해지시고 결국에는 치아가 이제 하나둘씩 붕괴가 돼가지고 특히 앞니도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시죠. 이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를 항상 끼고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사실상 거의 없으셨다 보니까 전체를 이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전체 임플란트로 이제 이행을 하였는데요. 원데이 임플란트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수술 후 이제 하루 만에 임시치아를 모두 올리고 바로 이제 웃음과 식사 기능을 회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데이라고 해서 이제 하루 만에 이 모든 과정이 완성이 되는 이제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른 그런 치료도 있는데 사실 또 빨리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확하게 치료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도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임플란트는 이제 1도, 1mm의 싸움입니다. 당장은 괜찮아도 이제 이게 10년 후에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정교한 수술을 도모를 하는 방법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 예측을 미리 하여 하는 수술이고요. 최소 절개로 출혈이 적고 마찬가지로 통증이 조금 절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의 수명이 그만큼 정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고 내원 횟수 또한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가 적당할지 또 치료 사례를 보면서 좀 알아볼게요.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볼 이제 다음 사례는 50대 남성 환자분이십니다. 당뇨와 이제 항암 치료로 전체 치아를 상실하신 케이스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잇몸과 뼈의 모양이 불규칙적이고 남은 치아의 위치가 이상적이지 못하여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적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분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아침 일찍 올라오셔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 이제 임시치아를 모두 올린 뒤에 오후에는 다시 본가로 귀가를 하셨습니다. 자, 예후가 좋았던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임종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사람들의 치아도 그렇고 잇몸도 다 다르게 생겼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 것들을 일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치료가 좀 있을까요? 한 사람의 구강 내에서도 이제 잇몸의 형태는 천차만별인데요.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맞춤형 임플란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춤형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의 허리, 잇몸이랑 맞닿는 부분을 조금 더 자신의 몸에 맞게 하는 방법인데 결국에는 나의 몸에 맞춘 나만의 유일한 형태의 맞춤 지대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명 아니면은 위험도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의 수명을 극대화할 수 있고 파절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음식물 끼임도 적어지고 잇몸 붓기도 적어지고 골소질마저 적어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도 혹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 사례 바로 보여주세요. 50대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분도 50대 이제 남성분이셨는데요. 만성 치주염으로 인해서 전체 치아가 상실된 케이스였습니다. 젊으신데요. 네. 네. 마찬가지로 잇몸과 치조골의 형태가 굉장히 불규칙하여서 결국에는 맞춤형 임플란트를 쓸 수밖에 없는 케이스였는데요. 이분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추적 관찰을 이제 3년을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임플란트 주위염, 즉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임플란트 치료가 이제 치아를 상실했을 때 꼭 필요한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망설이고 미루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너무 좀 무섭고 통증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좀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통증, 이런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수면 임플란트입니다. 결국에는 수면 임플란트라는 거는 가수면 상태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을 하여 가지고 잠자는 상태를 유도를 하고요. 이로 인해서 환자의 많은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을 임플란트에 적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과 공포증이 심한 분들은 이 수면 전체 임플란트 하시면 굉장히 좀 편하게 치과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외에도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수면 임플란트 치료가. 수면 임플란트가 적용할 수 있는 그 고려 대상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보시다시피 치과 공포증뿐만이 아니고 구역질이 심한 분들, 아니면 턱관절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입 벌리는 게 힘드신 분들, 아니면은 기존에 마취가 잘 안 됐던 분들, 여러 번 내원하는 게 힘들어서 한꺼번에 많은 치료를 길게 하셔야 되는 분들, 혹은 통증 자체가 너무 예민해서 나는 아픈 거를 기억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수면 치료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혹시라도 뭐 깨지 않는다거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이제 수면 치료를 해가지고 네. 안 깨는 경우에는 뭐 거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면 내시경을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귀가 시에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셔야 됩니다. 자가 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대기실에서 진료실에서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꼭 회복하고 나서 귀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24시간 동안은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라 꼭 피해 주시고요. 음주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나머지 뭐 이제 출혈을 위해서 붓기를 위해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치과 수면 치료 시 주의사항까지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임종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Q&A를 통해서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들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전체 임플란트 후 식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원데이 임플란트를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 수술하고 나서 바로 식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데이 임플란트를 적용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갖춰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식사가 바로 가능해지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식사가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이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자, 다음 궁금증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몇 살부터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65세 이상부터 2개의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아무래도 발언 좀, 자, 그리고 또 다음 궁금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궁금증 보여주시죠. 임플란트 종류가 많아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외산 임플란트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결국 쌓인 임상 데이터, 제조 노하우, 그리고 이제 관리 호환성 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임플란트가 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이제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도 이제 만으로 65세 이상인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선생님? 네. 자, 그리고 다음 궁금증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치과를 옮겨야 할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 받았던 치과에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될지 옮겨도 되는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나 봐요. 맞습니다. 이게 내가 갔던 병원에 안 가면 뭔가 치료를 이어서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기는 한데 네. 일단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몇 시간씩 들여가지고 가시는 게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집 근처에서 조금 한번 가봐가지고 케어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또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큰 수술을 우리가 이제 좋고 잘하는 병원을 굳이 이제 찾아서 가시는 것처럼 조금 좋은 병원, 데이터가 많이 쌓인 병원을 선택하셔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신중하게 병원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궁금증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전체 임플란트 후 정기 검진을 꼭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받게 되면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될까요? 보통 전체 임플란트 후에는 정기 검진을 6개월에 한 번씩은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임플란트 하면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안 됩니다. 자연치아처럼 똑같이 관리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집에서는 평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정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비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집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의 핵심은 결국에는 임플란트 염증이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 염증의 시작점은 임플란트와 잇몸의 경계 부위입니다. 여기를 칫솔질로 바스법이라고 하는 양치법을 이용을 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은 페리오 브러쉬 혹은 잇몸 전용 가글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오늘 임종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으로 임플란트를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엑스레이, CT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한 토대로 회복적 구조를 잘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 하면은 또 되돌리기가 힘든 치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 수술 및 관리 노하우가 충분히 쌓인 병원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시작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한 치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치아는 물론이고 전신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임플란트 치료하지만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꼭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치아라는 거는 도미노 같아가지고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앞에 있는 것들도 순차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자연치아는 원래대로 회복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도 많고 공포심도 있고 하겠지만 수면 임플란트라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네. 꼭 하루빨리 치과를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종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